과거의 예상과 달리 오늘날의 세계는 이동성과 정보 접근성을 무기로 전 세계가 가히 정보 단일 체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경제는 무엇보다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논리에 따라 오늘날 전 세계는 각 주체가 주어진 지역의 경제적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의 공통된 수요 곡선, 즉 공통적 체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과거 18세 기경에 리카르도에 의해 도입된 국제경제와 공통적 체계는 근본적으로 상이한데, 전자에서는 공통의 욕구라고 불리는 공통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최소한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각자의 조건 하에서 교류 또는 교역의 경제성을 강조한 반면, 후자에 이르러서는 정보의 공유로 전 세계가 공통의 욕구를 통해 일종의 글로벌 쇼핑센터를 목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범국가적 경제체계의 등장과 함께 보완되어야 할 제도적 측면 또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통화와 신용이 실물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계 경제체계의 등장과 함께 기존의 제도가 당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지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미국의 주도하에 실시된 근본이제는 각종 요건에서 보니 화폐 또는 통화로서 최근의 기능이 미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현대의 경제 성장 속도를 따를 수 없는 근본이 화폐의 한계성과 금의 범용성입니다. 종전에 금이 훌륭한 화폐의 단위가 된 이유는 금 본연이 지니는 상대적 희소성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상대적 희소성은 경제 성장이 정체에 가까운 상황에서 통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최근과 같은 가히 폭발적인 성장세에서는 그 본연의 상대적 희소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업의 발달로 금의 범용성이 증가된 현재는 본위화폐로 금의 문제가 더욱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과 같이 큰 규모로 성장한다면 점차 더 많은 통화와 신용의 공급을 요할 것이 분명한 바, 기축통화 접근법 아래에서 이것은 차츰 더 많은 기축통화의 공급이 발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 즉 세계 경제의 선구 주도국의 국제수지 적자폭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근본이제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희망적이게도 우리는 그 해결 가능성을 보유하며 그것은 IMF와 다국적 기업입니다. IMF와 다국적 기업은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정치 문화적 논쟁을 동반하지 않고도 바르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초국가적을 넘은 비국가적 기관입니다. 세계 경제의 이룩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막 핵심 과제를 마치고 그 존재의 실질과 당위성을 수립한 상기기관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상기기관들이 그 요소로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는 의문부호가 있지만, 그럼에도 세계 경제라는 성장체계가 발전하는 실황이고, 그 체계의 효과가 범지구적 생산성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의 효과성이 확실한 바, 글로벌 쇼핑센터가 형성되는데 상기기관의 보조적 역할로서의 필요성 역시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세계 경제는 평화와 성장을 위한 큰 기회이나 동시에 새로운 전쟁 위협을 야기합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빈부격차에서 기인되는데 오늘날의 그 격차는 실로 가늠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감히 인종격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는 기술을 이용해 부를 창조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눠지며 그 격차는 심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보 공유의 발달로 이러한 격차가 개별 국가의 노동 소비자로 대변되는 일반인들에게 체감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종 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저개발국을 어떻게 부유하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꾸준하게 제시해왔습니다. 수십 년 전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의 포인트4 계획을 통해 후진국의 경제 개발 목표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양적으로 인상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자본의 도입만으로 자연스레 경제 성장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으로 집중한 것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경제 개발의 조건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논쟁의 주체가 경제학자들이 아닌 기업가들이었다는 것인데, 이와사키 야타로와 시부사와 H 같은 일본 기업가들입니다. 둘의 논리는 이윤 극대화 우선과 인재 양성 우선으로 언뜻 대비되는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둘의 주장은 모두 옳았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자본의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우리는 한 경제가 조달할 수 있는 가용자본과 인간 에너지를 성장 기회로 끌어들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을 무시한다면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가 시행해온 대부분의 단순한 원조 계획과 같이 그곳이 어디든 간에 개발은 궁극적으로 실패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두 기업가는 일본을 단순히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 강력하고 성취지향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기보다 생산성이 높은 경제 주체로 만드는 것이 개발의 본질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인적 자원과 자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오늘날의 경제 개발을 위해 국가는 해외로부터의 단순한 자본 원조보다는 자본의 계약 재배와 인간의 계약 재배를 조직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 두 과업 중 자본의 계약 재배는 실제로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벤처은행과 같이 사회의 금융자원을 조달한 다음 이를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즉 어제의 투자에서 내일을 위한 투자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즉 벤처은행가는 일반 은행가들이 희소한 자원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반면에 사회의 성장과 새롭게 창출된 생산 능력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하는 국가경제의 개발자가 되어온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계약 재배는 사람이 가지는 인적 자원 에너지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개발을 하려면 인적 자원을 급속히 양성해 그들을 기회에 투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주창할 때 진정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 이해는 여지껏 잘못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경제 개발의 목적이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과제는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답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난한 나라들을 개발하는 것이 곧 부유한 나라의 이익과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적합하게 시행되는 빈곤국의 경제 개발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역시 위협으로부터 막아내어 전 세계의 경제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선 챕터들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그 걸림돌 및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면 마지막 챕터는 근간의 신경제약을 넘어선 새로운 경제학의 도입에 관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신경제약을 훨씬 더 앞서가야 하는데 첫째로 경제이론 가운데 타당성을 상실한 경제균형의 가설입니다. 경제이론은 경제정책의 목표가 균형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경제학사에서 안정된 균형이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완전한 고용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동적 균형, 즉 성장하는 경제에서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경제이론에서 모순적이게도 거의 취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은 현대 경제의 필수적인 목표이기에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며 따라서 신경제약을 넘어 새로운 경제학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성장을 고려하고 혁신을 자명한 공리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 목표로서의 균형 가설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우리의 현행 경제 이론이 기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에게 기술 변화는 경제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 정도로 치부되는데 기술은 질병, 지진과 같은 외부 변수와 달리 그 혁신과 변화가 1차적으로 당연히 경제적인 사건입니다. 기술 변화의 목적은 애당초부터 경제적인 것이고 그것들은 경제자원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의미하며 자원 배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술 변화의 목적은 즉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예측성 높은 경제 성장 정책을 분석 또는 수립하기 위해 기술의 변화나 혁신 같은 정보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이론은 새로운 공리의 기초에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지식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공리가입니다. 증가된 생산성의 최종 결과는 자본가와 노동자들 모두에게 그들의 기여 이상 많은 것을 선사하지만 이는 노력이라기보다 지식의 결과입니다. 지식은 현대 경제에 있어 중심적인 지출 부문이자 투자 부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생산 요소로서의 지식 또는 생산성 향상 요소로서의 지식에 대해 무지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신경제학을 넘어 다음 세대의 우수한 경제학자라면 균형이론 경제학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지식이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것에 입각한 이론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모든 새로운 인식은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정립되어 미시
것이 그리고 세계 경제를 하나의 새로운 경제적 장으로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는 기존의 학파간 담론을 넘어 과거의 것을 수용하며 새로운 경제로서 발전하는 국제경제 성장에 발맞출 것입니다.